들어든 안 들어든 합시다. 예. 어차피 뭐 놓고 올릴 거니까. 군주는 법과 술로 통치한다. 약육 형식의 전국시대에서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을 이루어 다른 나라와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군주가 강력한 통치력을 가져야 한다. 군주가 힘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인 감화력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난세에 맞지 않다. 군주 자신이 견고한 국가체제를 만들어 요소요소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평범한 군주라도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체계적인 방법이 바로 법술이다. 법술의 법이란 명문화하여 백성에게 제시하는 것, 곧 법률이다. 법은 철저하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수를 도입한다. 이것은 군주가 가슴에 새겨두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내를 들켜버리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 술이란 한마디로 신하에 대한 군주의 통치 기술이다. 이 경우에 신하란 군주를 모시는 모든 사람의 총칭으로 보아야 한다. 위로는 대신해서 아래로는 일반 관리, 때로는 백성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군주는 신하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자신을 받들어 모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 신하라는 존재는 자신의 이익밖에 모른다. 그들은 군주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하 노릇을 할 따름이다. 따라서 군주의 힘이 약해지면 군주의 지배권을 배제하려고 한다. 그것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군주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와 자식이다. 그들은 군주에게 인정받는 후계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일 군주가 총애를 거두어 버리면 그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신하와 똑같은 신분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불안에 사로잡혀 있고 군주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자신의 지위를 확보해두려 한다. 그런 욕망이 강해지면 독이나 자객을 써서 군주를 죽이려 할 것이다.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많은 집안 싸움은 모두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신 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때 과연 신하를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 먼저 신하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유능하고 뛰어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며 나아가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면서 군주의 눈을 가리려 한다. 군주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밀고를 장려하고 밀정을 활용해 수시로 정보를 모으는 한편 개별적인 능력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불시에 질문을 던져 그 반응을 살펴보는 시험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실태를 파악한 다음 두 개의 손잡이로 신하를 마음껏 조종해야 한다. 두 개의 손잡이란 무엇인가? 바로 상과 벌이다. 군주는 상벌의 집행권을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에 백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호랑이가 그 이빨을 개에게 준다면 개가 백수의 왕이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과 벌이라는 두 개의 손잡이를 가져야만 군주일 수 있다. 이것이 없다면 군주는 이름뿐인 존재가 되어 그 자리를 위협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벌도 그저 기분에 따라 주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할 때만이 비로소 상벌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서 군주는 혁명참동의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형은 곧 형으로 사물의 실체를 말한다. 명이란 그 형에 따르는 명칭이다. 혁명 참동의 구체적 운용법은 다음과 같다. 신하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미리 무엇을 하려는지 신고하게 한다. 그 말이 바로 명이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날 단계에서 그 성과를 조사한다. 이것이 명에 대한 형이 된다. 형과 명을 참동하는 것이 바로 혁명 참동의 뜻이다. 혁명 참동의 좋은 예로 한나라 소후의 일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소후는 술에 취해 그 자리에 고꾸라져 잠들어 버렸다. 주군이 감기가 걸리면 큰일이라며 곁에 있던 관 담당 관리가 옷을 덮어주었다. 눈을 뜬 소후는 자신을 덮고 있던 옷을 보고 기쁘게 생각했지만 이내 옷을 걸쳐준 자가 관 담당자라는 것을 알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윽고 소후는 거기에 대해 두 가지 처분을 발표했다. 첫째, 옷 담당자에게 벌을 내렸다. 그가 자신의 직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관 담당자에게도 벌을 내렸다. 그가 자신의 직분을 넘어선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그냥 두더라도 두 번째의 경우, 곧 신고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경우에는 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의 해악은 첫 번째의 경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명과 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둘 다 같은 죄를 범했고 월권 행위의 해악은 약간의 성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형과 명의 완전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혁명 참동의 요점이다. 중요한 것은 성과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신하를 잘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군주의 권위가 서고 불패의 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네. 예, 그래도 그 녹화를 안 들었거나 한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한비자의 기본 논리는 이제 법수를 강조할 때가 대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 가지 추가해서 한비자의 기본 논리가 이제 법과 술 세 가지를 이제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법은 성문법을 말하고 술은 신하와 백성을 통제하는 수수라는 권무수수라는 의미예요. 서로 이간질시키고 아까처럼 뭐 서로 그 경쟁시켜서 정보를 가지고 통제하는 이런 방법, 또 경쟁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통치 방안으로 따지면 이병이라고 그래서 두 자루라는 뜻인데 상과 벌이라는 의미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형덕이라고도 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상은 덕에 해당되고요. 형은 벌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혁명 참동인데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명실일치, 뭐 명실상부, 명실상합처럼 명은 똑같은 글자고요. 형은 업적이나 실제 결과를 나타내요. 명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한비자에서는 법령이에요. 법령이나 규정,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발언, 이것과 그 결과 업적이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물론 이 소가 그 술 먹고 잠을 잘 때 옷을 덮어준 사람이 원래 이제 전의가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옷 담당 관리잖아요. 근데 전관이 머리에 쓰는 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옷을 덮어줬다 해서 이제 둘 다 처벌했는데 여기 얘기대로 실제로 뭐 누가 덮어주든 그 군주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비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얘기가 없는데 왜 전관을 처벌하느냐. 이렇게 오바된 자기의 직분이 아닌 거를 관여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군주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상당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명실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삼국지에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결과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데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조직의 논리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비자는 조직에서는 획일적인 적용이 부득이하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죠. 마음속으로야 개인적인 인간관계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공간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또 그만큼 법가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요즘의 입장에서 보면 획일적인 적용과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한비자나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부득이하죠. 왜 그래요? 법이라는 관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얘 가지고 안 된다. 얘라는 게 뭐냐? 적용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얘는 아주 편리한 도구이지만 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무서운 악용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득권한테는 편리한 도구일 수 있지만 전혀 문자도 모르고 지식도 모르는 일반 노동자 서민들에게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성문화해서 누구나 똑같이 적용하자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법의 논리고요.
법의 논리는 또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냐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계층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강력한 도구가 돼요. 무슨 얘기냐? 잔존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을 타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토지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득권들이 반발하잖아요. 어? 야, 이 우리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 문화가 있고 대대로 이렇게 세습되어 온 토지인데 니들이 왜 압수하려고 그러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에서 가지는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뭐 양면성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수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역시 어느 한편에 주안점을 두지만 이 양면성을 늘 같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예와 법의 관계에서 아주 초보적인 논리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한비자가 말하는 법치, 진시황이 그대로 쓴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념과 현실적인 적용은 어느 역사에서든 어느 지역 문화에서든 이 왜곡되게, 반대편에서 보면 왜곡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혁명론, 희결적인 그 적용이 한비자 입장에서는 부득이하지만 이게 진시황이 적용할 땐 또 나름대로 악용하거든요.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예치보다는 법치가 진보적인 거예요. 예. 그러나 그 당시 적용에 있어서 보면 예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는 반면에 법치의 또 양면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참 이런 걸 보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지만 절대적인 시공간도 없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해도 정답은 없다. 선택의 문제고 보다 많다는 기준이 뭐냐? 응? 여러분들 매주 나오는 여론조사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 반드시 옳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트럼프가 오르냐 바이든이, 통계조사로는 바이든이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수많은 논란이 있고 참 이런 거에 대해서 공자라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다른 분들 좀 들어왔나요? 이영선 선생님 들으셨는데. 네. 예, 어서 오세요. 이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번째는 황 선생님이 읽으시죠. 293쪽입니다. 법을 기반으로 군주의 권위를 확립. 유가는 요순탕 모왕 등 고대의 성인들을 높이 찬양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 위정자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예를 들면 유가는 고대의 성인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음을 칭송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유정자도 거친 음식을 먹고 초라한 옷을 입었으며 스스로 백성들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 않은가? 설령 왕이라 하더라도 문지기와 같은 생활을 하고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지금은 왕은 물론이고 현의 지사급만 되어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까지 마차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옛날의 왕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지사 자리에 매달리는 것은 그 실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지금은 재물을 모으려 하는 것은 딱히 유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가 아니라 옛날에는 재물이 남아 돌았고 지금은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양이나 이익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사는 바 고대의 성인을 본받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육아는 전쟁도 정치도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인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전쟁에 대해 살펴보면 순이나 문왕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적을 해유한 적은 있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오면서 무력은 점점 확대되었고 입으로 인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멸망의 길을 걸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도덕을 다투고 이어서 지략을 다투다가 지금은 힘의 우위를 다투고 있다. 아무리 인의를 외쳐본들 상대가 힘을 구사하면 꼼짝도 할 수 없다. 이쪽에서도 힘으로 대항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정치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육아가 주장하는 인의에 대한 정치란 다른 말로 사랑과 정의에 따른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근원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조차 반드시 관계가 원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깊고 넓다 한들 사랑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 또한 백성은 정의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공자가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며 천하를 유세하던 시절조차도 그의 사상에 감복하여 따른 제자는 고작 70명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노나라 애공은 평범한 군주였지만 일단 군주의 자리에 오르자 모든 백성이 그의 지배를 받아들였고 권위에 복종했으며 공자도 그 신하가 되었다. 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애공은 공자의 발바닥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군주가 되어 권위의 힘을 갖게 되자 모든 백성을 복종시키고 공자도 신하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런데 육아는 군주에게 권위의 힘을 사용하라 권하지 않고 인의를 펼쳐 천하의 왕이 되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군주에게 공자와 똑같이 되라는 말과 같고 모든 백성 모두에게 공자의 제자가 되라는 말과 같은데 이는 실현될 수 없는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법을 기반으로 군주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 이외에 난세를 살아갈 방법은 없다. 그런데도 육아의 학자들은 잘못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세상을 현혹하고 있다. 그 결과 입으로만 말하고 실천을 등한시하는 풍조가 생겼다. 온통 책을 읽으며 논쟁을 벌이는 자들 뿐이고 실제로 호미와 쟁기를 들고 일을 하거나 무기를 드는 자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힘이 약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러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책이 아니라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성인이 아니라 관리를 선생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왕업의 기초가 완성될 수 있다. 예, 요거는 주로 한비자 5두편에 나오는 거죠. 5가지 좀벌레. 좀두자 여러분들 책에는 제대로 글자가 나왔겠죠. 이 한비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설득력은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힘을 쓰더라도 오로지 힘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 어느 나라 역사에서 보더라도 독재라든가 뭐 히틀러도 마찬가지지만 일시적으로는 국가도 강력해지고 정치도 안정됐듯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라든가 이 집단, 사회,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힘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요즘에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전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패권을 지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중국의 뜻대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육아에서 하원주 3대를 이상적인 국가로 할 때 왜 우자를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요수는 이제 전설상의 제왕이고 하나라의 그 시조가 우임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나라의 시조가 탕임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를 창업한 그러니까 은나라 폭군 주임금을 베고 그 창업한 왕이 이제 무왕이죠. 6.25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이상적인 군왕들인데 이 법과는 역사관에서 철저하게 유가가 달라요. 이 동양 철학에서 보면 역사 발전적인 현재보다는 미래가 나을 것이다 신념을 가진 학파는 법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과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역사는 늘 발전한다. 그래서 이 법과의 기본적인 역사관이 이금방고예요. 현재로서 옛 것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삶에서 왜 옛날을 기준으로 하냐.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뭐 요순이라든가 뭐 고대 제왕들 운운하는데 그 시대의 제왕들이 뭐 편하게 살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나 통치했냐.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장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에 보면 왜 유임금, 순임금이 왕위를 다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은자들한테. 그 은자들은 뭐 재수없는 소리 듣다 해서 귀를 씻기도 하고 어떤 은자는 등에다가 돌을 메고 물에 들어 자살해요. 왜 자살하냐면 내가 이거 살아있는 동안은 또 자꾸 와서 귀찮게 나보고 왕 맡아달라고 할 거 아니냐. 난 괴롭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권력이 있고 이익이 있었으면 왜 군왕 자리를 탐내지 않았겠냐. 이게 한비자의 주장입니다. 저희 이영승 선생은 아직 젊죠? 네. 네. 대통령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성격상 안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런데 딱히 그 판에 들어가 있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지어락펴락 할 것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참. 그러면 삼성전자 CEO로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딱히 윗자리에 있고 싶은 권력력을 막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젊은데도 벌써 그 시야가 넓으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한비자 유명한 얘기예요. 옛날에는 도덕을 가지고 경쟁했지만 중세에는 그러니까 상고, 중고 혹은 상세, 중세, 뭐 현재 금세라고 하던가 현세 이 용어를 처음 만든 것도 법가예요. 그러니까 그 유가나 도가 같은 경우는 다 옛날을 미화하잖아요. 도가도 예를 들어서 뭐 상고 시대에는 뭐 수레가 있어도 타지 않고 그릇이 있어도 쓰지 않고 이웃 동네에서 개소리나 닭울음 소리가 들려도 왕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고 시대의 그 자연 촌락, 작은 단위의 촌락을 가장 이상적인 그 단위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가는 상고 시대를 이렇게 미화하잖아요. 선왕들을 제시하면서. 근데 법가는 오늘날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는 지략으로서 경쟁하다가 현재는 어떠냐? 전국 시대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로 다툰다. 근데 왜 인의 도덕을 가지고 따지냐? 이게 한비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읽고 진시황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영 선생이 요 군주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가난하라. 요 빠르게 읽으시죠. 짧으니까. 법술사, 곧 법술을 주장하는 개혁가는 끊임없이 반대 세력의 방해를 받는다. 반대 세력이란 군주를 둘러싼 중신이다. 그들 중신은 한통속이 되어 군주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실권을 장악해버린다. 법술을 도입해 군주의 권위를 세운 뒤에는 맨 먼저 이 같은 중신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들은 법술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 이리하여 법술사와 중신 사이에는 숨막히는 투쟁이 전개된다. 과연 법술사에게 승리의 가능성은 있을까? 법술사는 군주와 멀리 떨어져 있고 상대는 군주의 총애를 받고 있다. 이쪽은 신참이요, 상대는 고참이다. 이쪽은 군주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고 상대는 군주의 비위를 맞춘다.
이쪽은 보잘것없는 직이고 상대는 유력자이다. 이쪽의 무기는 혀 하나뿐이지만 상대는 나라를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대와 직접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다. 법술사는 군주에게 직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상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군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군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다. 게다가 권력의 정점에 있기에 늘 불안해하며 소심하면서 잔인하기도 하다. 이런 상대에게 진언하려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언을 서슴지 않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대응해 이쪽의 의견을 정리하는 일이다. 상대가 명성을 중시하는지 또는 실리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본심을 따로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잘 알아보고 진언해야 한다. 상대가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이쪽의 지식을 전부 드러내서도 안 된다. 또한 상대의 능력 이상을 실행하도록 권해서도 안 된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때로는 완곡하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예를 들어가면서 임기응변으로 진언을 해야 한다. 고분편, 세남편 외. 네. 이 아까 오두편은 5가지 국가를 망치는 5가지 존벌레. 그 중에 학자도 들어있어요. 이 법가는 기본적으로 지식인이나 학자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법의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학자들은 오늘날의 삶에서 맨날 옛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상인, 공인. 옛날에는 이제 농업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공인들을 역시 존벌레로 보죠. 또 하나는 협객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요즘 말하면 이제 조폭들, 이제 뭐 자경단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아직도 있죠, 자경단이. 지난번에 왜 17살 소년이 그 시위대에 총을 발사해서 왜 그 살인을 했잖아요. 그게 자경단의 일부였어요. 오늘날에도 자경단이라고 있는 거 보면 참 그게 참 뿌리가 깊다. 우리 근현대 역사에서도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그거잖아요. 탈북인들이 왜 자꾸 저렇게 극우 보수화가 되는 그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유 대한민국 왔으면 여기에 잘 적응해서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북한을 무조건 이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힘의 우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오바를 하는 것처럼 이 자경단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 고분편은 뭐냐면 외로울 꽃자에다가 한비자가 이거는 직접 썼다고 하는 게 거의 확실한 편이에요. 분노할 분자예요. 외로움의 분노라는 뜻인데 이 한비자는 원래 순자 제자이면서 말을 더듬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글을 잘 썼어요. 근데 누구도 안 알아줘. 한비자 당시에 이 한나라는 전국 초기에는 강대국이었잖아요. 전국 칠흥이 하나였어요. 근데 이때 재상이 신부래였어요. 자기는 또 물론 몰락했지만 귀족 출신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글로써 상소문을 올리는데 채택이 안 돼요. 그 채택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울분을 토로한 내용이에요. 그게 고분편이에요. 여기 안 선생처럼 세상 남자들이 눈이 뼈지 나같이 이쁜 여자를 못 알아준단 말이야. 맨날 거울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진짜 이 고분편 읽으면 한비자의 그 서러움이 이 가슴에 다가올 정도의 울분을 표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말씀설자지만 새로 읽는 거는 뭐냐면 유세라는 뜻이기 때문에 새로 읽어요. 유세의 어려움이에요. 이 세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달랠 세자입니다. 달래다라면 아이들 달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감정을 잘 조절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게 원래 유세의 본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세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진시황이 이 당시는 이제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 비단에 쓰여진 한비자의 그 글 가운데 오두편, 그 다음에 고분편, 세난편을 구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재상으로 있었던 한비자와 동문이었던 이사가 제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비자를 불러라. 근데 쉽게 오겠어요? 한비자가 관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이사가 한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해요. 한비자를 사신으로 보내라. 이때는 진시황이 절반 정도, 천하의 절반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한나라는 오늘 먹히냐 내일 먹히냐 하고 있는 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신으로 와서 진시황을 만나서 너무 죽이 잘 맞았던 거죠. 거기에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이사가 한비자를 보호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독약을 내려서 동문을 죽이는 이런 이 사기에 그대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역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누구예요? 김재규에 대한 재조명, 이게 여러분들 아마 뭐예요?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걸 보면 조금씩 이제 그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뭐 김재규를 보는 눈도. 근데 김재규와 그 차지철과 박정희의 그 세 가지 관계를 보면, 야, 진짜 이 한비자가 2000년 전에 벌써 다 꿰뚫고 있었다. 예. 여러분들 그 스토리 잘 알아요? 그 김재규가 그 거사할 때 배우, 뭐 영화로도 뭐죠? 남산의 부장들인가요? 거기에도 일부 그 영화돼서 나왔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 김재규와 차실 관계는 뭐 이거 신문에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는 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영화에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이제 박정희한테 직언을 하게 되면 늘 차철이 가가지고 희석화 시켜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으로 쐈다 그런 건데, 뭐 이 한비자에서 지금 나오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즐겨 읽었던 책이 한비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한비자가 마음에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가, 진시황도 그렇지만 박정희도 다른 책은 안 읽었어도 한비자라는 책은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예요? 경호실하고 그때는 중앙정보부인가요? 경쟁시키고, 그러니까 정보를 두 군데서 듣는 거죠. 제2인자의 그 2인자가 부각되는 걸 늘 막는 거고. 예. 한비자에서 또 가장 유명한 고사가 영린이에요. 안 선생님이 간단하게 읽죠. 예.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영린, 용이라는 동물은 성질이 온순해 잘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용의 목 밑에는 지름이 한 자나 되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어 만일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 이처럼 군주에게도 거꾸로 박힌 비늘 같은 것이 있으니 진언하는 사람은 그 비늘을 건드리지 않기만 해도 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비는 신하의 입장에서 진언을 할 때 군주의 약점이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윗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영린을 건드린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예, 글자 뜻으로는 비늘을 거스린다 이런 것이죠. 이번에 제가 고향에 갔더니 점심 때 개 2마리가 왔는데, 하나는 애미고 하나는 새끼래요. 근데 뭐 밥 먹는 과정에는 제가 못 만지고
시골 개들이라든지 참 순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들이 그 뭐예요? 이 머리를 쓰다듬어 줘 좋아하지만 왜 턱 밑에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하죠? 예. 예. 턱 밑에 털 만지다가 거꾸로 그러니까 비늘이라는 게 왜 우리 붕어나 물고기 보면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다듬으면 괜찮은데 왜 어시장에서 칼 같은 걸로 비늘 베끼다 보면 거꾸로 막 이렇게 베끼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린이에요. 근데 강아지는 털이 부드러워서 뭐 영린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강아지가 자기 쓰다듬을 때 꽝 하고 무는 경우는 없죠. 있나?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털 없는 강아지도 있잖아. 외제. 그래도 만져주면 기본적으로 좋아하나? 만져주면 대부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화할 때도 그만해라, 그만해라 할 때 그만해야 돼요. 황 선생님, 네. 고마해. 됐슈 그러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꾸 까칠하게 계속 공격하지 마시고. 스님이 그렇게 조장하시지 않습니까? 자, 어제도 영재를 날려가지고 우리 펭귄 10마리를 봤는데 지금 아니요. 자, 수주. 예, 읽으세요. 수주. 송나라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가 달려가다가 밭 가운데 있는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그것을 본 농부는 쟁기를 버리고 그 나무를 지키며 다시 토끼가 걸려들길 기다렸지만 결국 토끼는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한비는 이 비유를 들어 고대 성인의 방법을 고집하는 육아의 어리석음을 비판했다. 즉 애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므로 그 시대에 맞는 통치법을 배우고 구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수주는 고루하게 애것을 고집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수주 대토라고도 한다. 예. 그 한비자 우리가 참 고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사성어의 아주 그냥 집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루터기 주자예요. 주식할 때 주자인데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농부가 우연히 밭 한가운데 있는 이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도망가다가 헤이딩하는 바람에 잡아서 볶아 먹었다는 거죠. 토끼고기가 닭고기 맛이 나요. 그 고기 결도 비슷합니다. 시골에서는 토끼도 길러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가죽은 왜 귀마개 이 털 벗겨서 털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산토끼가 맛있는데 저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토끼몰이를 하거든요. 이게 조그만 야트막은 산을 이렇게 삥 둘러싸고 이렇게 몰고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이미 그러니까 그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도망치다가는 이게 굴러요. 굴러다가 이제 눈에 뚜루루 말려가지고 그냥 죽는 거죠. 토끼고기 안 먹어봤으면 한번 드셔봐요. 예. 그다음부터는 농사 안 짓고 이제 토끼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와서 헤이딩하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비자가 볼 때는 인이 도덕으로 정치해서 교화되는 사람은 물론 일부는 있다는 거예요. 한비자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이고 아주 일부 계층, 아주 소단위 이런 데서는 그게 먹힐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우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연히 한번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거를 다시 기대한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비자에 나오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모순이라는 고사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비자가 주장한 거예요. 창모 방패순. 이 방패는 이 나무 목변에도 쓰죠. 똑같은 글자예요. 이게 한비자가 모순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초나라의 어떤 사람이 먼저 창을 들고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 못 들을 방패가 없다. 그 다음에 곧바로 창을 내려놓고 방패를 들고서는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천하에 못 막을 방패가 없다. 구경하던 사람이 그러면 그 창을 가지고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한비자가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전설의 제왕이 요하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니 요하순이 인접한 상황인데 요임금이 정치를 얼마나 못했길래 순임금이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하냐. 반대로 만약에 순임금이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한다면 요임금이 상황이 아닐 것이고 요임금이 진짜 훌륭한 상황이었다면 순임금은 놀고 먹었을 평범한 제왕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순임금의 관계는 창과 방패의 관계에서 둘 다 상황일 수 없다. 결국은 모순의 고사는 유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비자에 나오는 얘기는 고사도 그러하지만 모든 아까 혁명론도 마찬가지지만 모순이 밑에 있었구나. 하여튼 뭐 이건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한 20분 남았는데 한비자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용문만 좀 읽고 넘어가기로 하죠. 또 들은 분들 있나요? 없구나. 그러면 여기 여기 안 돼, 조용히 들어가 있어. 예? 들어와 있는데 안 보여요? 저 말씀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승희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디오 킨 김에 첫 문단 읽으세요. 지금 사람은 털이나 그 문장이죠? 예. 사람은 털이나 깃이 없어서 입지 않으면 추위를 이길 수 없다. 위로 하늘에 매달려 있지 않고 아래로 땅에 붙어 있지 않아서 뭐죠 이게? 위장. 위장을 근본으로 삼아 먹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 따라서 이로움을 바라는 마음을 면할 수 없다. 그 자신의 근심이다. 예. 무릇 편안하고 이로운 것에 나아가고 위태롭고 해로운 것을 나타나는 이것이 인정이다. 예. 어떤 거기까지요, 여기까지인가요? 거기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간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호모폴리티쿠스, 인간은 사회적, 혹은 정치적 동물이다. 호모는 인간이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정치적 혹은 사회적 인간.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 또 안 선생은 인간이 뭐라고 생각해? 두 발로 서서 걸으며 생각하고 말하는 동물? 복잡하게 길다. 생각하는 존재다. 말하는 존재다. 근데 말을 사람만 할까? 강아지도 말한다고 그러던데. 말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소리도 들리는 거죠. 새들도 그렇고 다 대화가 있잖아요. 대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기들은 대화를 하지만 인간이 못 알아들을 뿐이긴 하죠. 예. 아니 근데 개 번역기가 나왔던데요. 그래서 개 번역기로 사람들이 알아듣던 그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개번역기는 그냥 약간의 인간의 장난감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성이 그러나 이제 떨어질 것 그것도 같은데. 조만간에 해결이 되겠죠.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또 가능할 거리라고 생각해요. 예. 하여튼 이따가 관자할 때 좀 더 관련된 얘기를 하겠고 이거 지워졌어. 이거 좀 해줘. 기본적으로 제자백과에서 보면은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위주로 평가할 때 대표적으로 육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는 제자백과에 국한해서 좀 개괄하면 이런 거예요. 공자맹자, 순자, 아니 적어도 공자맹자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존재로 봐요. 그러니까 윤리적 존재로 본다는 거죠. 타고나면서부터 도덕을 갖고 태어난다고 보니까 묵가는 막스보다도 몇천 년 빠르게 묵가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의 본질을 노동으로 봐요. 그 노동이 여러분들 막연하게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의 자기 실현을 그 활동으로 본다고 하는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 노동인데 노동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노동이 아니에요. 자아 실현을 위한 노동. 뭐 말하는 것도 노동일 수가 있고 뭐 데이트하는 것도 노동일 수가 있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노동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인들 통계를 내보면 어때요? 하루에 3분의 1 이상은 직장에 있는데 자아 실현으로서 노동하는 사람보다는 마지못해 노동을 하잖아요. 그게 본질에 어긋났기 때문에 막스가 말하는 소외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본질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선생이 솔직할 것 같으니까 안 선생 공부 왜 해? 학위 학위 받으려고. 위해서 하죠? 예. 그러니까 소외된 거죠. 공부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 개발이라든가 자기 수양이 될 텐데 황수님 선생은 공부의 본질을 위기지약입니다. 즐기면서 하니까 황생은 아니, 조금 위기지약. 늘 공부를 노는 걸로 동일시하니까 위기지약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순자에 가게 되면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보는 거는 맞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본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기 시작해요. 순자는. 그리고 이게 제자인 한비자에 가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로움을 우선한다. 근데 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순자는 이기적이라고 하니까 자의심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상통하는 얘기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근데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 무릇 편안하고 이로운 것에는 나아가고 위태롭고 해로운 것을 떠나는 것이 이것이 인정이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한비자가 말하는 게 이게 순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만 상당히 설득력을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의 바탕을 두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을 도덕적인 선천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착하다. 이렇게 보면 정치 어떻게 해야 돼요? 무력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방안, 교육 방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관을 전제하는 논리는 뭐예요? 인간을 무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돌아가면서 읽죠. 이영성 선생님 그 다음 문단 두 문단 읽으세요. 어떤 불량스러운 자식은 부모가 화를 내고 고치지 않고 향인이 꾸짖어도 꿈쩍하지 않으며 스승과 어른이 타일러도 변하지 않는다. 무릇 부모의 사랑, 향인의 행동, 스승과 어른의 지혜 등 세 가지 미덕이 그에게 가해져도 끝내 꿈쩍하지 않고 털끝만큼도 고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관리가 관병을 이끌고 공법을 실행하여 간악한 자를 색출한 뒤에는 두려워하면서 절도를 바꾸고 행실을 바꾸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의복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음식이 허기를 메울 수 있으면 근심하지 않는다. 일반인은 그렇지 않아서 크게 재우가 되고 작게는 천금 자산의 여유가 있어도 이득을 바라는 근심을 버릴 수 없다. 죄수도 형벌을 면할 수 있고 죽을 죄도 살릴 수 있지만 가령 만족할 줄 모르는 근심은 종신토록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선생님, 예.
그 카페에서 자료 다운 안 받았어요? 지금 화면 보고 읽은 거죠? 어? 카페에 자료 네, 몇 개 있는데. 예, 제가 그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아, 프린트. 다음 주에는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그거야 이제 예, 시력이 좋으면 보고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 다운해서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아, 요즘에 그 누구예요? 이 전모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정말 그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뭐 어제 오늘 또 마스크 쓰고 산에 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산에 오는 사람들이 뭐 증상이 있어서 산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벗고 다니고 싶어도 혹시라도 남들이 불안해할까 봐 이 마스크 쓰고 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 좀 과장하면요 마스크 안으로 물이 줄줄 흘러요. 입김하고 막 그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정도까지 배려는 아니더라도 이게 본인이 뭐 걸리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지금 다시 감옥에 수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론이라든가 상식이 좀 한비자 말이 맞잖아요. 결국은 공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황 선생이 두 문단 읽으시죠. 네. 사람이 어릴 때 부모가 양육을 소홀히 하면 자식이 자라서 원망한다. 자식이 장성하여 성인이 되어 부양을 소홀히 하면 부모가 노여하고 꾸짖는다. 자식과 부모는 지극히 가깝지만 혹은 꾸짖거나 혹은 원망하는 것은 모두 서로를 위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제대로 자식을 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개 일꾼을 사서 농사 지을 경우 주인이 재물을 써서 훌륭한 음식을 준비하고 품삯을 마련하여 돈을 주는 것은 일꾼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하면 밭을 깊이 갈고 김맬 때 제대로 해주기 때문이다. 일꾼이 힘을 다해 애써서 김매고 농사지으며 공을 다해 밭두둑과 농기를 정리하는 것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음식이 또한 훌륭하고 돈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력을 부양하는 데에는 부자간의 은택이 있기 때문이며 마음과 쓰임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은 모두 자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하 관계에 부자간의 은택이 없는데 의를 행하고 아랫사람을 억제하려 한다면 관계가 어그러질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으면 서로 축하하지만 딸을 낳으면 죽여버린다. 이들은 모두 부모 품 안에서 나왔지만 아들은 축하를 받고 딸이 살해되는 것은 그 뒤의 편리함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계산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니 하물며 부자간의 은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랴. 예.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이. 응? 어떻습니까? 부자관계. 부자관계 지금 이 한비자 글을 읽다 보면 다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도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우울한 점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누가 안 읽었죠? 제가 읽을게요. 이승희 선생님 한 번 더 읽죠. 안승희 먼저 읽으세요 그럼. 왕량. 왕량이 나를 사랑하고 월왕구천이 사람을 사랑한 것은 전쟁과 달리기 위함이었다. 의원이 남의 상처를 빨고 남의 피를 머금는 것은 고륙의 친함 때문이 아니라 이익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레장이는 수레를 만들면서 남이 부귀해지기를 바라고 목수는 관을 만들면서 남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수레장이가 어질고 목수가 흉악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부귀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남들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남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익이 남이 죽는 데 있기 때문이다. 예. 이 고름판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고사 알죠? 그 전쟁에 그 병사가 등창이 났을 때 장군이 빨아주니까 그 병사가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등창이 났는데 결국은 그 상처가 났지만 그 엄마가 걱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비도 그
장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다. 그거 생각하면 이 한비자 이 예하고는 좀 다르죠. 장군이 과연 이익 때문에 등창을 뻗어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자관계에서 아니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 말고 반드시 한비자가 말하듯이 이익만 기준으로 해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좀 과장이지 않을까. 정치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 옳다 하더라도 너무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는 좀 너무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빈한테 인간미 따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황 선생님이 다시 읽으세요. 아, 이영 선생님 무릇. 예. 한 분도 한번 읽으세요. 무릇 엄한 가문에 포악한 노비는 없지만 자애로운 어미에게 못된 자식은 있다. 나는 이것으로써 위세로 포악을 금할 수 있지만 후덕함으로 혼란을 그치게 할 수 없음을 안다. 무릇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남들이 나를 위해 잘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그들이 잘못을 못하게 하는 수단을 쓴다. 남들이 나를 위해 잘할 것이라고 믿으며 경내에서 10명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들이 잘못을 못하게 하는 수단을 쓰면 한 나라를 가지런히 할 수 있다. 다스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쓰고 적은 것을 버린다. 따라서 덕에 힘을 쓰지 않고 법에 힘을 쓰는 것이다. 예, 한 분도 더 읽으세요. 지금 다스림을 모르는 자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민심을 얻으라고 한다. 민심을 얻기를 바라면서 다스려진다면 저게 한자가 뭐죠? 이윤이나 관중이 소용없을 것이고 네, 장차 백성에게 들으면 될 뿐이다. 백성의 지혜가 쓸모없음은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 예. 그러니까 한비자는 기본적으로 민심을 기준으로 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은 어리석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주가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원칙으로 적용하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육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 다음에 황 선생의 상황의 법에선 안 선생은 입에 사탕 넣고 읽고 황 선생은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가벼운 죄를 무겁게 다루었다. 무거운 죄는 사람이 범하기 어려운 것이고 가벼운 잘못은 사람이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쉬운 것을 피하게 하고 어려운 것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스림이 도이다. 무릇 작은 잘못이 생기지 않고 큰 죄가 이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에 걸리지 않고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일설에 따르면 상황이 말하였다. 형벌을 행할 때 가벼운 것을 무겁게 다루면 가벼운 것도 이르지 않고 무거운 것도 오지 않는다. 이를 일러 이 형 그 형이라 한다. 예, 마지막에 이것도 한비자 유명한 논리인데요. 법과에서 주로 쓰는 얘기죠. 형벌로서 형벌을 제거한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죄를 엄하게 해버리면 큰 죄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무자비한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다 여기 나오는 상황, 신불의 신도가 한비자의 다 선배들이죠. 예. 근데 상황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그 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학자고요. 신불에는 법보다는 권무술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신도라는 학자는 파워, 권력을 독점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한 선배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제명에 못 살거든요. 상황은 나중에 부가참시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이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술만 가지고도 안 되고 새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통일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비자라는 책에서 보면 이 세 학자들이 학자가 아니죠. 이 정치가들의 주장들을 예를 들면서 자기 입장을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신부래가 술을 말하는 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이제 보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신부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한비자 당시에 그 자기 나라의 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이제 신도라는 사람도 나오고 세와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